예, 지난 시간 목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목요철학 콜로퀴움 85회 서양철학 부분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5강을 했고요. 이번에는 화요일마다 이제 여러분 시민들을 만나게 될 텐데 동양철학 부분입니다. 주제는 맹가의 맹자와 맹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5차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텐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첫 회, 제 86회입니다. 86회 저희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 홍원식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 문을 여실 텐데요. 오늘 강연 전에 먼저 저희 목요철학원 백승균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승균입니다. 방금 우리 이재승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 목요일 우리 서양철학 분야에서 콜로퀴움이 시작이 되었고요. 콜로나 덕택에 지난 1학기에 이 동양철학에도 5강이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오늘 이 시간으로 미루었습니다. 오늘 첫 강좌를 우리 홍원식 교수님이 맡아서 해주시게 되어서 그나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또 홍 교수님은 이 분야에 뭐 전문가시니까 더 큰 효과도 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저 맹가와 맹자 하는 전체 그 타이틀을 보고 내가 질문 옆에 학생한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철학과에서 맹자, 맹가 이렇게 했을 때 집가자를 써서 그 맹자의 한 유파 전체를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맹가라고 해서 맹가의 어떤 개인적인 학풍이나 인품이 그게 들어있다고 하니까 더욱 흥미가 진진합니다. 이 맹가를 중심으로 해서 맹자와 그 이후에 맹자를 따르는 그런 학파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제 홍 교수님이 이제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전문가들로 모여 있기 때문에 이 5강이 더욱 빛날 것 같습니다. 서양 철학에 못지않게 우리의 관심을 크게 끌리라 생각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 동양철학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 유교 이렇게 가장 큰 틀에서 표현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공자부터 이렇게 마치 서양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는 말만 했죠. 말만 했고 그 제자들이 그 말들을 전부 이제 기록에 남겼는데, 그 공자의 이론들을, 말들을 가장 실천적으로 행했던 분을 우리는 맹자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자를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잘 이해했고 그것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녹여내려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이 맹자인데, 이건 개인적인 제 여담입니다만, 제가 유학을 마치고 와서 처음 만났던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때 당시로 하면 2002년에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뭐 다른 일로 만난 게 아니고 그때 무슨 농민운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분을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만났던 분인데, 전국 농민운동을 했던 분이고요. 이 전우익이라고 하는 선생입니다. 전우익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적으로 만난 선생 중에 몇 분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그분이 그때 저하고 인터뷰를 한 5시간 정도 댁에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그때 했던 게 아주 저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2002년도에 혼자서 살면 무슨 재민기여라고 하는 책으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인데,
그 안의 내용이 사실 보면 혼자서 아무리 잘 살면 그 무슨 재미로 사느냐. 그래서 두루두루 옆에서 살펴가면서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게 사는 맛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이제 맹자를 하기 때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맹자야말로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로 맹자의 전체 사상을 또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물론 오늘 강연을 통해서도 그렇고 전체 5개 강자를 들여다보면 아마 이 맹자의 사상이 그 후대에 또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의 삶의 철학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가를 아마 오늘 홍원식 교수님 포함해서 5분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전해드릴 것 같습니다. 비록 대면으로 여러분들 만나지 못하지만 이 비대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함께 더불어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강연으로 저희 계명대학교 철학윤리학과의 홍원식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첫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홍원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전체 우리 5 차례에 걸쳐서 하는 이 전체 제목을 맹가의 맹자와 맹자들 이래 붙였기 때문에 제 첫 번째 그 강의를 맡은 제가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목에 대한 풀이, 해명을 좀 이제 하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잘 아시다시피 뭐 중국에는 이 자자 돌림이 많습니다. 뭐 공자부터 해서 다 성만 앞에 표시하고 뒤에 자자를 표시하는데, 이거는 이제 훌륭한 사람 인물에 대한 이제 후대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그래서 제가 바로 맹자라고 하지 않고 맹가라고 했던 것은 그 당시 살았던 실제 그 역사 속에 살았던 인물, 그 맹자를 볼 필요가 있다. 후대에 자자가 붙은 맹자는 이미 많이 윤색, 각색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원 그 모습을 잘 파악하기 힘들다라는 그 취지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맹자란 책 속에서 이 맹자가 되기 이전 맹가라는 한 사상가, 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려본 뒤에, 그런데 이 맹가라는 인물은 후대에 자자가 붙고 두고 이제 공자와 더불어 공맹이라고 일컬어지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이게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맹자가 죽고 난 뒤에 사실 제가 오늘 끝부분 내용, 그 강의 내용 끝부분에도 얘기하게 될 겁니다만은, 다시 맹자가 기억되는 거는 1500년, 400~500년 지났습니다. 어찌 보면 맹자가 죽고 한 1400~500년은 맹자는 묻혀 있었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인물이었어요.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맹으로 이렇게 병칭이 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1000수백 년 동안 잊혀져 있다가 맹자가 재발견된 거죠. 그리고부터 이제 이 맹자 철학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유학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게 주자학, 양명학, 그리고 그 영향은 실학, 그리고 근현대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은 맹자가 재발견되고 난 뒤에 유학의 역사는 좀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과장됐다고 또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는데, 바로 맹자 유학의 시대다. 실은 공자가 개창을 했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맹자 유학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전체 제목을 맹가의 맹자를 일단 한번 그 맹자 속에서 맹자라는 한 자연인을 보고, 그리고 후대의 단계별로 변모하는, 그리고 후대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철학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장면을 비추는 어떤 그런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 얘기를 좀 할 것 같고요.
저 이어서 이제 김기주 교수님께서는 바로 자연인 맹자, 아직 맹자가 되기 전의 그 맹가라는 인물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맹자가 된 뒤에 제가 다시 주자학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교수님이 이 양명학과의 관련성, 그리고 추재엽 교수님이 실학과의 관련성, 그래서 다 다르게 맹자는 해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맹자가 진짜 맹자냐 이런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맹자들이 등장한다 해서 제목에 맹자들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간 카피가 들어간 카피성의 제목이다 이래 봐도 되겠고, 또 실제 어찌 보면은 그대로 전달하는 그걸 담은, 그 내용을 담은 제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뭐 각자는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진짜 맹자라 하겠지만은 그는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가 역사 지나간 걸 이래 보면은 정말 수많은 맹자들이 있고, 그걸 묶음을 주자학으로 한번 묶어보고, 양명학으로 묶어보고, 실학으로 묶어보고, 이제 그래 봐야, 우리가 이렇게 봐야만 맹자를 제대로 본 게 아닌가. 그냥 맹자 책만 놓고 그냥 그 글자 한다고 해서 맹자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특히 역사 속에 맹자의 영향은 2000년 어떻게든 묻히기도 했고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건 2000년의 역사 속에 맹자가 살아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전체를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래 생각을 그래 합니다. 맹자 생조, 우선 태어난 게 기원전 372년에서 289년까지 산 인물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도대체 이때가 언젠가, 이거를 그냥 기원전 372년, 289년 이래 말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맹자는 공자의 대표적인 계승자이니까, 공자가 언제 살았냐면은 기원전 551년에서 479년이니까 공자가 죽고 세상을 뜨고 한 100년 좀 지나서 맹자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항맥이 계승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맹자와 더불어 또 다른 계승자, 공자의 대표적 계승자인 순자를 보면은 기원전 298년에서 238년까지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공자의 양대 계승자, 맹자와 순자, 성선설을 말한 맹자, 성학설을 말한 순자, 약간 겹치죠. 한 10년. 그래서 같이 활동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진시황의 천하통일, 이게 기원전 221년입니다. 이때 오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순자가 세상을 뜨고 한 10년은 지났었죠. 이 진시황의 천하통일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유명한 분서 갱유 사건 아닙니까? 기원전 113년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공자가 이 제자백가라에서 중국 고대 학술 문화를 한순간 이렇게 세운 바로 그 인물이 공자. 주 활동기 시기가 기원전 500년경인데 한 100년 뒤에 맹자가 태어나서 활동하고, 맹자가 세상을 뜰 무렵 순자가 태어나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순자가 세상을 뜨면서 그 활발했던 중국 고대 문화의 전성기였죠. 이 제자백가 시대가 마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어느 정도 놓여 있는가,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맹자는 공자의 고향이 바로 이 노나라, 그 수도가 곡부, 지금 중국말로 취프로 하죠. 이 곡부 출신인데, 바로 이 맹자가 태어난 것은 그리 멀지 않는 곳입니다.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기차로 한 2시간 갔는데, 요번에 고속철이 생기고 가니까 뭐 20분 만에 가는 거리. 그러니까 무척 가까운 거리에, 결국 어찌 보면은 지역적으로 우선 맹자는 공자와 그러니까 같은 지역 출신이다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말하면은 맹자는 이 노나라의 공족이라는데, 이 노나라에서 권력을 휘두른 그 세 가문이 있습니다. 논어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가문이 맹손씨인데,
맹손씨의 후손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실제 맹자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우선 맹자라는 책 안에는 이 논어란 책 속에 공자의 생애를 알아보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성취에서 활동하던 시기 기록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라고 이건 없습니다. 그게. 그래도 뭐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데 맹자란 책 속에서는 도무지 맹자가 언제 태어나서 뭐 이런 얘기를 전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어서 성취해서 활동한 내용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후대 요 기록들 속에서 어느 정도 약간씩 알 수 있는 내용 바로 뭐 맹손씨의 후손이다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맹자의 이 교육 시기 그러니까 학습 시기 이야기를 할 때 맹자보다 더 유명한 것이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인데 당연히 맹자 책 속에 안 나옵니다. 한참 후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 맹자의 첫 어떤 본격적인 주석본이라 볼 수 있는 그 한나라 후한 시기에 이 족이라는 사람의 그 저술 속에 그러니까 이 맹자 장구를 짓고 그 서문격인 맹자 제사에서 보면은 이제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가 조사를 못 해보았습니다만은 다른 문헌에서 조금 더 일찍 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맹자라는 책 속에는 맹모 삼천지교가 그리고 그 비슷한 이야기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학맥으로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두 계승자 이야기할 때 공자의 대표적인 두 계승자는 맹자와 더불어 순자이다. 이렇게 학맥을 만들어준 인물이 바로 순자입니다. 그리고 순자는 맹자를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비판적으로 자기 선배이죠. 선배인 맹자를 바라보면서 맹자를 공자의 손자인 자사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사자와 맹자의 맹자를 합해서 이걸 삼행학파라고 묻고 그리고 순자는 나도 공자의 계승자인데 내가 보기에 이 두 사람은 공자 학수를 잘못 계승했다. 비판적 관점. 그래서 순자란 책 속에 보면은 2명씩 묶어서 6개 학파를 비판한 게 있는데 이게 순자 속의 비12자편인데 그 속에 자기 선배를 다른 학파도 아니고 선배를 이렇게 공자의 잘못된 계승자로 분류하고 그 말은 자기가 정통 계승자라는 이야기겠죠. 실제 맹자는 이후에 1000년 이상 가려집니다. 묻혀집니다. 오히려 순자의 유학이 더 중심적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 바로 이러한 학파를 나누고 한 게 바로 이 순자, 비판자인 순자이다. 그리고 여기 특히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이 비12자편의 순자의 기록을 보면은 자사맹자로 이어지는 한풍 내용을 이 엄양오행설 할 때 오행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맹자는 오행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순자의 또 뭔가 맹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오해하고 있지만은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은 오행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맹자를 이야기한다는 거 이거는 영 엉뚱한 또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맹자 관련된 책은 유일합니다. 맹자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 지금 우리 보는 기본 판본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총 14편 상하로 되어서 총 14편입니다. 이 체제는 앞에서 말한 한나라 후한 시기의 조기라는 인물이 처음 이렇게 편장을 하고 어찌 보면 본격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이 주석 그리고 장을 나눈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제 이 조기가 나눈 이 14장 구조의 14편 구조의 맹자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이제 맹자 해석사에서는 맨 첫 자리에 올라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특히 태어나서부터 쭉 일관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고 뭔가
우리가 이 맹자라는 인물을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게 맹자의 첫 귀절이에요. 양요양상편에 나오는 이 첫 귀절을 읽어보면은 당장 느낌이 옵니다. 아, 맹자 이런 사람이구나. 이게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맹자가 그 맹자 양해왕, 그 맹자 양해왕을 만났습니다. 초청을 한 거죠. 왕이 이제 맹자가 도착하니까 인사를 합니다. 수 불언천리이래. 천리길을 멀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이 먼 길을 오셨는데 역장 유일이 오국호. 우리나라를 이롭게 도움 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그 도움되는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어쩌면 굉장히 인사성 얘기죠. 인사성으로 얘기를 하는데 맹자는 그대로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께서는 하필이면 리, 동, 이익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인과 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인과 의를 말해주러 왔지 무슨 당신 나라 자문해주러, 경제적 자문해주러 온 사람 아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맹자 첫 귀절 딱 피면 이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맹자라는 이 무슨 굉장히 직선적이죠. 뭐 주저 없습니다. 일단 이게 맹자의 전편에 흐르는 맹자라는 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는 유학 공부를 하면서 같은 유학을 중국이고 한국이고 일본이고 유학을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한국 유학은 또 한국 유학과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들은 참 맹자 닮았다. 같은 유학도 맹자 계열의 유학 나라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고 제 느낌이나 현상적인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귀절 실제 중국인들, 일본인들 이래 직설적이질 않아요. 같은 유학을 영향을 받았는데도 한국 사람이래요. 특히 경상도 사람이래요. 왕이 초청을 해가지고 인사하는데 그대로 맞받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한 자기 주장하는 것. 나는 당신에게 인과 의를 말하러 왔다. 이게 결국 맹자가 평생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공자에게 이어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해졌다면 의라는 부분이에요. 맹자는 아무래도 의짐, 인의 철학자, 인의 유학자라면 맹자는 대비가 꼭 되는 건 아닌데 시켜본다면 굉장히 이 의라는 영역을 비중 있게 유학 안에서도 인중심의 유학과 의중심의 유학 이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정의감이라 이런 거죠. 한국 유학에 깊게 특히 유학 사상도 사상이지만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굉장히 깊게 새기게 됩니다. 이 의라는 글자가 의와 대비되는 글자가 여기서 나온 대로 하필이면 이로움을 이야기하십니까? 리, 이익되다 할 때 리에 의에 대비되는 개념은 리예요. 자기중심이에요. 나에게 도움되는 것, 우리나라에 도움되는 것. 그런데 맹자는 그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공이고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특히 의가 맹자 철학에서 부각된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맹자를 기억하면서 세세한 거는 모르지만은 참 귀에 익은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호연지기 맹자가 한 이야기죠. 호연지기가 뭡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사방이 탁 트이죠. 그 탁 트인 이 기상 그런 기상이에요. 한 인간을 볼 때 좀 막힌 듯 좁은 듯 그게 아니고 사방으로 하늘과 땅을 채울 만큼 탁 트진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기상 이게 호연지기예요. 그리고 이런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을 대장부라고 불렀어요. 맹자가 쓴 용어예요.
우리 너무 많이 쓰죠. 대장부. 맹자의 용어예요. 호연지기와 관련해서 쓴 말이에요. 호연지기, 대장부는 모름지기, 호연지기를 가져야 한다. 이것도 컬러가 좀 달라요. 공자하고. 공자가 이상적 인간으로 내세운 것은 군자예요. 그리고 반대되는 인간은 소인이에요. 공자는 논어에서 수없이 군자 소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닮은 듯 차이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군자가 소인처럼 보이고 소인이 군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잘 가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분은 너무나 중요한 구분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군자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우리 쓰죠. 도덕군자, 군자다 뭐 많이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자는 뭔가 좀 착하고 바르고 하긴 한데 좀 정형화된 인간 같죠. 공자의 이상적 인간력으로 제시된 게 군자라면은 분명히 대장부는 군자를 계승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컬러나 더해진 면이 있어요. 트인 거예요. 호방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직설적인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이야기를 맹자 뭐 세세한 생애보다도 맹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들고 온 게 군자삼락이란 겁니다. 군자삼락.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워하는 바가 있다. 세 가지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공자의 인생 삼락과도 많이 대비되는 것이죠. 맹자의 인생 삼락 보면은 공자의 논어첩 바로 펴자마자 나오는 게 공자의 인생 삼락 아닙니까? 논어첩편이 하기 시습지 불력여로 유붕자 원망내 불력 났고 임부지불온 불력 군자호라는 이 너무나 귀에 익은 이 구절이 인생 삼락이라면 맹자는 역시 삼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군자에게서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하면서 왕천하 불려전원. 그런데 천하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이 세 개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왕 앞에 사는 이야기예요. 역시 맹자의 성격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부모 구존 형제 무고 일락야. 부모가 다 살아계시고 형제들 아무 탈 없이 지내는 거 이게 첫 번째 낙이다. 이거는 인간 누구에게나 특히 이 당시에는 전쟁의 시대니까 오래 사는 것도 힘들고 부모 형제가 함께 모여 산다는 것도 힘든 시대였어요. 결국은 가정의 평화입니다. 가정의 평화. 시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유명한 귀절이죠. 윤동주의 그 서시에 인용되면서 아주 맛깔스러운 시어로 바뀌었는데 맹자에게서 원본은 좀 맛은 없습니다. 앙불교 전부부작의인. 우러러 보아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고 굽어 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 이게 군자의 두 번째 낙이다. 당당한 거죠. 누구에게도 고개 숙일 필요 없는, 숙이지 않는. 결국 이거는 내가 내 내면을 채웠을 때 이 부끄러움의 윤리학, 여기서 우리 생각을, 이 부끄러움이란 게 맹자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해요. 이 부끄럽다. 이 부끄러움이 바로 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의로움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덕천하 영재 교육지 기삼락이야. 천하 영재를 얻어서 교육하는 것. 그게 군자의 세 번째 즐거움이다. 그리고 다시 말하건대 천하에서 왕도로 한 것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왕 앞에서 당신 내 앞에서 높다고 이러는데 그거 내 관심사 아니에요. 맹자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걸 보면은 맹자의 삶의 지표라든가 유학자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서 뭐 세세하게 맹자가 뭐 몇 년 되나가 뭐 하고 제가 이래 소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맹자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이 맹자라는 인물을 공자의 계승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맞춰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자 사상, 그 맹가의
사상 내용은 다음 시간에 김기주 교수님께서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으로 얘기를 하고, 저는 공자의 계승자로서 맹자, 어떤 면이 계승되고 있는가. 제가 요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에서도 이야기하는 가운데 공자의 계승자로 모습을 계속 의식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활동과 그리고 이론 영역에서 어떤 부분이 계승인가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맹자는 스스로 나는 공자의 무리다, 중리지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학생이란 말도 되겠죠. 나는 공자의 학생이다. 바로 배운 학생은 아니지만 그 생각을 계승하는 사람이다. 직접 배우지 않고 내가 누구의 계승자다, 스스로 내가 제자임을 자처하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런 제자를 무슨 제자라 하죠? 사숙이라고 하죠. 누구를 사숙했다. 그렇게 본다면 맹자는 공자를 사숙한 거예요. 사숙제자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그 당시 공자 이후의 중국은 수많은 학파로 나눠지죠. 이게 제자 백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맹자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공자 계열이다. 나는 공자의 계승자다. 공자의 학생이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도가 학파를 이야기할 때 노자장자, 그래서 노장철학 얘기를 하죠. 그런데 장자는 한 번도 나는 노자의 계승자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후대 사람들이 보니까 이 두 사람 묶어줘야겠다 해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노자장자 도가학파 이렇게 하는데 맹자는 덜어내놓고 나는 공자를 계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거는 분명한 어떤 자기 스스로 인정할 뿐만 아니고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왜 천하가 어지러운가? 공자에게도 제1질문이 그거예요. 공자가 철학자한다고 대뜸 철학 이야기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자백화 철학자들 마찬가지예요. 동양 철학, 중국 철학은 철학으로 철학을 한 게 아니에요.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근데 그 당시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분열과 전쟁이에요. 이미 공자가 등장할 때 500년의 분열 시대를 거치고 있었고 끝없는 전쟁의 시대를, 공자가 죽고도 350년 이상 그 시대가 이어져요. 그 속에서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이게 그래서 공자에게도 노자에게도 뭐 묵자에게도 던져진 이런 맹자에게도 던져진 게 왜 이렇게 천하가 이 꼴인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건가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답하는 과정에서 철학적 이야기가 들어간 거지 처음부터 무슨 철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금 철학책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그냥 그 자료만 뽑아가지고 그것까지 재구성해 놓은 거예요. 이미 거기에서부터 하면 공자, 맹자에 대한 이해가 왜곡 뒤틀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왜 천하가 어지러운가? 맹자에게 물어봐. 제가 인터뷰하듯이 물어봐요. 그거 간단하게 대답해요, 맹자. 이미 정답 공자가 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0년 지나니까 공자의 도가 어디 가버린 데 없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지금 천하가 어지럽다는 거예요. 지금 어지러운 거는. 결국 공자의 도가 실현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다 사라졌다. 그러면 왜 공자의 도가 실현되지 않는가? 이건 자문하고 있어요. 맹자가. 그러면서 아주 나쁜 놈이 두 놈이 있다. 이게 양조와 묵적이라는 놈이란 거예요. 이놈들이 아주 인기 있는 주장을 막 펴가지고 온 천하를 휩쓸고 있어가지고 공자의 학설이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조와 묵적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맹자가 직접 이 양주를 이야기하면서 양주란 인간은 지독한 인간이다. 철저하게 개인주의다. 지만 생각한다. 그래서 양주란 사람에게 야, 너 별 쓸데없는 그 다리에 전경에 있는 털 하나 좀 뽑으면은
온 천하가 이롭겠다. 그 하나만 좀 뽑자 해도 승낙 안 할 인간이다. 놔둬라. 아깝다. 아프다. 내가 미쳤나? 천하를 위해서. 맹자, 비판자의 눈에 비친 양주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떤 딱지를 갖다 붙이냐면은 이거는 무군이라는 거예요. 임금이 없게 된다. 이 말은 뭐가 하면은 저러한 인간들만 모이면은 이 세상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학설이 굉장히 인기 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개인주의 학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명은 누구냐 할 때 묵적을 지목을 한 거예요. 이 묵적은 묵가학파를 연 인물이에요. 그리고 묵가학파는 겸해설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겸해설은 달리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은 박해설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다. 그런데 맹자는 이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군, 이 묵적에 대해서는, 겸해설에 대해서는 무부라는 딱지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임예비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인간이 모두 똑같이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한 이야기, 되지도 않을 이야기, 그래서도 안 될 이야기. 말이 번지르하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으로 막 쏠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맹자의 생각은 뭔가?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기 부모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도 현실에 맞게 거기에 근거해서 그 위에 서야지 듣기 좋고 그래서 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부모 존중 안 하는 인간이 남부모 존중하는 리가 없다. 그래서 맹자도 계속하는 게 일종의 단계적 사랑이죠.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남부모, 남자식도 사랑한다. 그걸 넓혀가는 게 대인이고 대장부라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이 양쪽을. 결국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내가 할 일 바로 이거다. 이 사람들 무찌르는 거다. 비판하는 거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밀어내버려야 된다. 그러면 공자도가 절로 드러난다. 그러면 공자도가 시행되면 다 해결된다. 이게 이제 맹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자의 주장 속에서 위도주의, 도를 지킨다. 우리 종교, 우리 철학, 우리 주장을 지킨다는 이 의식이 동양 중국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척하는 척이당 사상이 맹자에게서 나오기 시작해요. 원래 목소리 강하고 강한 사람이 적이 많죠. 시원하긴 한데 또 그만큼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후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양면에서 다 보고서 평가를 할 측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맹자의 핵심 이론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김기주 교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공자와의 개성이라는 관계에서 제가 아주 간단히 스케치를 한다면은 크게 보면은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둘의 관계는 우리가 철학하는 사람들은 자꾸 성선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제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혼란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란의 시기를 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때 대안으로 바로 그 대답을 내놓은 게 왕도 정치론이에요. 왕도 정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성선론은 뭔가 왕도 정치론의 가능한 근거예요. 철학적 근거로서 제시된 거예요. 성선이기 때문에 왕도 정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기본 두 개의 관계이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요순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왕에게 하는 1차 대상은 모든 사람이 요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에 의할 때 요순과 같은, 요순이 그냥 사람이 아니잖아요. 임금이잖아요. 어느 임금이든 간에 요순과 같은 이상적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확대되면서 일반 사람으로까지 가면서 요순은 최고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그런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도덕적으로 완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일반 사람들은 왕은 될 수 없지만 요순과 같은 도덕적 완성자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의미가 확장 열려버리는 거죠. 원 문맥은 딱 꼬그라 고정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실에 시원찮은 임금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봐요. 그게 바로 이게 이 누구나 될 수 있다 이 말을 해놓고는 맹자가 어느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막 거창하게 말빨이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맹자는. 그러다 보니까 맹자는 워낙 말빨이 좋다 보니까 말 많은 사람은 자기 말에 자기가 치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맹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자지요. 선생님 전번에 하셨던 말씀하고 지금 하신 말씀하고 뭔가 충돌이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맹자가 한참 가만히 있어요. 거의 그렇거든요. 그리고 맹자 대답이 뭔 줄 압니까? 차일시 피일시 합니다. 그땐 그때고 지금이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맹자 속에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 이야기를. 왕 앞에서 아주 거창한 자신의 왕도 정치론을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거창해서 왕이 질렸어요. 들어보니까 내용은 너무 좋고 옳은데 제 같은 사람이 비록 왕이지만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거창한 멋진 그런 요순 정치죠 할 수 있겠습니까? 꼬리를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하는 이야기가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없는 것, 불능이 있고 불위,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비슷한 말 같은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말하는 것이 불능이라고 말하는데 실은 불위에 해당된다. 하지 않는 거다. 바로 누구나가 요순과 같은 임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당신이 하지 않는 것이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구분을 하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자포자기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와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자포자기 하는 것이다.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다른 어떤 요인으로 해서 포기하는 건 자포자기가 아니죠. 불능한 경우 이거는 못해도 이거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포기하는 것, 하지 않는 것, 이거는 다름 아닌 자포자기다. 우리 많이 쓰는 용어가 여기서 나와요. 왕을 아주 몰아가는 거예요. 다그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요 관계 이야기를 좀, 그리고 왕도 정치론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이상적인 정치죠. 공자의 정명. 왕은 왕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된다.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이게 정명론이에요. 현실은 왕답지 않는 왕, 신하답지 않는 신하가 만들어내는 이 모습이다. 이 혼란상은. 이 정명론, 왕다운 왕 돼야 된다. 이름값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민본, 그리고 예와 덕을 중시하는, 그리고 요순의 정치, 이런 내용은 왕도 정치론 속에 그대로 개성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맹자는 이러한 것을 왕도 정치라 말하고 이에 대비되는 걸로 범주화시켜서 패도 정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정치엔 두 가지가 있다. 왕도와 패도. 그러면서 그 특징들을 비교하고 이상적 정치, 왕도를 실현해야 된다. 그 속의 내용 대부분은 공자의 정치사상 개성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지는 것, 이게 혁명론입니다. 혁명의 정당성을 인정해요. 이 혁명의 정당성은 두고 맹자가 문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맹자
천수백 년 동안 묻힌 이유도 이 혁명 부분이에요. 그리고 맹자가 다시 재발견되고 맹자의 유학시대가 전개되어도 이 혁명의 문제는 니고 내고 입 밖에 잘 못 냅니다. 바로 아주 위험한 사상으로서 이 혁명론이 맹자에 의해서 제기가 됩니다. 맹자의 직설적이고 어떤 그 막힘없는 그 절정의 혁명론입니다. 왕이 물은 거예요. 왕이 그 전대왕 왕조 교체 때 보면은 왕이 피살되잖아요. 그 장면만 놓고 본다면은 신하가 왕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새 왕조를 세운 거예요. 왕이 맹자에게 물은 거예요.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신하가 왕을 죽이는 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맹자가 워낙 말빨이 좋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한 건지 소극을 들다보기 위해서 물은 건지. 그런데 맹자는 좀 주저를 해요. 아, 이거는 상황이 만만찮다는 거는 맹자도 느꼈죠. 머뭇하다가 결국 맹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딴전 피워요. 나는 그 신하가 왕을 죽였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다.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냥 한 평범한 인간 일부를 죽였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근데 왕을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왕답지 않은 왕은 왕이 아니고 그의 죽음은 왕의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의 죽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왕이라고, 왕이었지만 왕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주 위험한 거죠. 왕 앞에 왕이 묻는데 그런 식의. 그러면서 천명미상. 결국 왕이 되는 것은 하늘의 명을 받아야 되는데 하늘의 명은 일정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왕답지 않은 왕은 교체된다. 역사에 봐도 왕조가 교체되었다. 혁명은 있어왔고 정당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맹자가 위험한 사상가로서 계속 지키게 됩니다. 성선론. 사실 성선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맹자, 그러니까 성선론의 성에 대한 이야기, 공자는 성이라든가 천도, 후대 유학자들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들이죠. 인간 본성, 천도 말하지 않았어요. 물론 음양오행도 말하지 않았고 다 후대 갖다 붙인 거죠. 성과 천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제자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선생님한테 성과 천도에 대해서 별로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나머지 문장을 봐도 성과 천도를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맹자는 성선론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개성관계가 안 보여요. 기껏 한 게 성상근 섭상원이 제일 근접한 거예요. 이때 문맥은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비슷한데 현실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후천적 학습에 의한 거다는 거예요. 이때 성이란 거는 주로 맹자의 본성은 도덕적 본성이에요. 공자가 말한 성은 도덕적 본성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같다고도 안 했어요. 비슷하다고 했지. 근데 맹자의 성선론은 인간의 본성은 같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자는 가져왔지만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순자는 성악을 이야기하죠. 같은 공자의 개성자인데 정반대 입장에 서잖아요. 맹자 사상의 두 축의 하나인 성선론은 공자로부터 개성한 바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다음 시간에 맹자의 이제 집중적인 왕도 정치론과 성선론을 살펴볼 볼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후대 맹자의 개성.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묻혀 있었다. 왜 묻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험해서 묻혔는지 아니면 결국 안 묻히려면은 특히 이제 이 진시황 시대가 끝나고 한나라가 들어서고 유학은 관학이 되었잖아요. 그야말로 유학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 이상 내려온 거예요.
유학의 시대가 됐는데도 맹자는 주목을 못 받아요. 줄곧 1000년 넘어가요. 그냥 변방에 잊혀졌듯 아니면 변방에 빌빌 돌다가 맹자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공맹이 아니고 공순이었어요. 왜 그래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생각할 때 혁명론, 위험한 사상가, 아니면 너무 이상적 내용, 현실에 안 맞는 그 내용들 보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손하게 느껴지는 내용들이, 위험한 내용들이 많아요. 꼭 혁명론이 아니어도. 뭐 그런 저런 걸로 아마 이렇게 밀려난, 그에 비해서 순자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에 상당히 근접해 있어요. 아마 그런 이유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000년 이상 변방 혹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에 가서 유학자들이 그 당시 이제 다시 유불도 3교 시대에서 유학의 시대로 넘어간 시대예요. 바로 신유학인 승리학, 주자학이 등장하는 시기예요. 이때 유학자들이 맹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야말로 맹자의 정통 계승자이다. 그래서 주돈이가 자기들이 내세우는 송나라의 첫 인물이 주돈이에요. 호가 염계, 주렴계, 태극도서를 지은 바로 이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주돈이야말로 맹자 이후 1000수백 년 동안 끊어진 도를 이었다. 도가 끊어졌다고 본 거예요. 유학이 딴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주돈이가 이제 길을 다시 돌려놨고, 그리고 주돈이를 계승한 우리들이 제대로 맹자를 잇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공맹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5분 강의도 이런 생각에서 다시 이제 맹자가 발견되면서 주자학에서 그려내는 맹자가 나오고, 또 주자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게 양명학 아닙니까? 양명학에서 그려내는 맹자가 또 나와요. 그리고 주자학, 양명학 다 비판하는 실학에서 그려내는 또 맹자가 나와요. 어느 게 진짜 맹자냐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는 거예요. 후대에서. 그런데 북송 초에 이렇게 와서 맹자가 다시 재귀환했다고 봐야 될까요? 재발견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이럴 때 쉽지 않았어요. 저항이 컸습니다. 혁명론 때문이에요. 유명한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지은 역사가 사마광, 이 사람도 굉장히 개혁적인 유학자였어요. 나름은. 그런데도 맹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혁명론 때문에. 구양수도 동의를 하지 않아요. 유명한 문장가죠. 다 당송팔대가들 아닙니까? 자기 진영 내에서도 저항이 있었어요. 그만큼 거부를 받았습니다. 성선론도 인정이 안 되었어요. 이때까지도. 그럼에도 왜 맹자가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만큼 맹자가 절실했던 거죠. 맹자를 불러와야만 됐기 때문이죠. 그거는 이 강의의 3번째 강의에서 이제 맹자와 주자학을 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맹자가 귀환하고 난 뒤에는 그야말로 맹자 유학의 시대이다. 그런데 그 맹자는 굉장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찌그러진, 비틀린 맹자. 그들의 맹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맹자들로 이야기를 이제 전체 제목을 붙인 겁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강의에서 그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그래 합시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토론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양 철학의 제일 처음 이제 공자의 논어를 시작했었고요. 그 다음에 노자의 도덕경, 3번째로 이번에는 그 맹자를 다루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홍원식 교수님께서 그 전체적인 맥락을 좀 짚어주시는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약간 아무래도 뒤에 그 강의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세세한 이야기들은 다 못했고 전체적인 그 맹가
예, 맹자에 대한 개괄적인 좀 인물상을 위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맹자가 늘 이제 공자의 계승자로 이야기하니까 그 공자의 계승적 측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저는 사실 예전에 그 선생님의 수업을 좀 듣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재밌었고 좋았는데 여러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오늘 좀 이야기하는 거 질문도 받고 제 이야기하는 것이 좀 설명에 좀 보충되는 예, 혹시나 또 이게 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던 게 이 그 맹자가 있었던 시대가 전국시대 중기 정도의 시대인데 사실 이때만 되면은 어찌 보면은 그 춘추시대보다 더 강력한 그 나라들의 그 갈등과 분열이 심화됐던 시기거든요. 근데 이때 되면 사실상 그 육아에 대한 그러니까 군주가 육아를 뭐 그 이제 인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비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그 이제 법가 계열이라든가 이런 사상가들이 더 선호가 됐고 오히려 이 맹자가 여기 가가지고 유세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군주가 그걸 채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점에서 맹자가 좀 더 치열하게 그 기존에 있는 사상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들을 가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맹자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분명히 시대를 읽어내지는 못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도 왜 굳이 성선이라는 걸 주장하고 대부분 성악에 대한 논의들이 많았고 이런 육아의 어떤 그 자기가 마치 최후 보류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그것이 그 당시에도 크게 받아들여지질 못했고 유학이 관학이 되고 난 뒤에도 맹자가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가 아닐까. 제가 그 강의를 한동안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 상황이 그 맹자 같은 얘기를 할 그 상황이 참 아니라는 건 동의를 해요. 근데 그걸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이런 모습은 그래 말하면 공자에게도 있는데 그 당시 그 세금 제도가 이제 그 아주 이상적인 그 민본 정치를 이야기한 거니까 민본이라는 건 우선으로는 경제적 안정 부분이고 경제적 안정은 무엇보다도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 게 그 당시는 다 농업이고 근데 농사 지은 거에 10분의 1을 세금 내는 게 원래 이제 주 왕실의 기본 제도고 또 후대 유학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그 10% 세율이 그래 말하면 근데 이미 그 당시에 10분의 2 세율이 그 일반적인 그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공자에게 물었어요. 물은 이유가 동의를 좀 해달라. 20%에서 좀 더 높이게 동의를 구했을 때 공자의 대답은 영 엉뚱한 방면으로 가게 돼요. 지금 10분의 2값 모자란데 해결 방법은 더 세율을 높여야 되는데 해결 방법은 10분의 1로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10%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왕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동의해 주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저는 맹자도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러면 그 여기에 무슨 이제 생각이 있을까? 무슨 뜻일까? 기본적으로 민본 그리고 원칙의 문제 어떤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타협하지 않겠다.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아마 타협을 했으면은 공자처럼 맹자처럼 안 됐을 거예요. 공자처럼 맹자처럼 달리 말하면 그 시대에 안 쓰인 거죠. 오늘 말하면 취업 안 된 거죠. 평생을 사실상 시험 못한 상태로 주장만 했지 안 받아들여진
그러나 이제 현실에 맞추진 않겠다. 이게 또 어찌 보면 유학자의 기본 태도이고 하나의 정신이 아닐까. 그게 상당히 후대에도 그러한 그런 모습이 유학자들에게 의란 이름으로 많이 이제 그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답은 빈도가 좀 빗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잘 대답 못 할 겁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좀 이게 처음 시작하는 의미로 조금 이제 선생님의 그 관점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했고, 뭐 이제 제가 조금 질문하는 과정에서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준비를 하고 계셨다가 제가 한번 플로에 이제 좀 그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또 이제 궁금한 게 선생님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시다가 말하셨던 것 같은데, 이 공자, 맹자, 순자, 공자, 맹자의 관계는 이야기를 했는데 순자의 이야기는 조금 이제 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맥락이 이제 맹자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순자를 좀 연결해서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학하면 공맹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순자의 위치를 어디에 줘야 될까? 공자, 맹자에서 맹자는 계승자라 하지만 순자도 똑같이 자기도 그 공자의 계승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맹자와 순자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좀 말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자도 당연히 이 맹자처럼 자기는 공자의 계승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맹자가 했듯이 다른 학파에 대한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자사와 맹자를 묶어서 한 학파로 그러니까 하나로 두 사람 한 세트. 그래서 12명 6세트. 근데 그 중에 보면은 6개 중에 5은 다른 학파예요. 유학이 아니고. 근데 자사 맹자는 같은 유학 안에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결국 순자가 했던 작업 구분하는 것도 공자, 계승자 아닌 사람들 를 다 묶음해서 핵심 누구누가 대표인물이고 핵심 이론이 뭐고 뭐가 틀렸고 이게 그 12명의 학자를 비판함이라는 편이거든 이게. 그중에 자사 맹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점도 비슷하게 분명히 공자 계승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왕도 정치에 대해서도 맹자가 왕도 정치론을 정형화시켜서 범주화시켜서 낸 건데 용어를 그대로 써요. 패도란 용어도 써요. 근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게 있기는 하죠. 기본적으로 왕도 정치를 최고의 이상적 정치 형태로 보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맹자하고 닮아있죠. 이게 계승자라는. 그런데 이제 왕도 정치의 내용에서 보면 근데 내용도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맹자와. 세분했다는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성학에서 크게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맹자가 성선을 이야기했던 것도 자포자기 이야기가 있고 했지만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물러서버리면 맹자의 성선론이 인간에 대해서 그냥 호의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서 성선을 이야기했다?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어떤 이상적 목표, 정치, 왕도 정치 이런 이야기들을 쭉 그러고 인간의 도덕적 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의 궁극적 목적인데 결국 현실의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왕은 그렇지 않다는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된다 할 때 여기에서 둘 다 맹자나 순자가 유학자인 것도 답은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제도가 아니고 이것도 같은 유학자 입장이에요. 공자 입장이고 맹자 순자도 같아요. 그런데 이 인간이 다른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기본 규정이 맹자 같은 경우는 선하다고 보는 게 이런 포석인 것 같아요. 결국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구나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데 순자 같은 경우는 시대 차이인지 개인의 차이인지 근데 여기서
선한 본성, 맹자의 경우 선한 본성에서 이상적 상태로 가는 것. 이것도 여기에는 반드시 교육,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적 변화의 노력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원래 가능성이 있는데 교육이 좀 보조적으로 개입이 돼 들어가면서 이상적 상태로 가는 그런 건데 순자 같은 경우는 성악으로 설정하면서 그러나 교육의 중요성은 오히려 맹자보다 훨씬 강조를 해요. 순자의 제1편이 권학편이에요.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순자예요. 바로 그 권학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건 교육에 의해서 달려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 맹자식으로 성선을 전제로 한 교육과 순자처럼 성악을 전제하는 교육이란 건 영달라져요. 성악을 전제로 한 교육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도예요. 이거는 끌고 가는 거예요. 순자의 학문을 그 교육을 굉장히 둘 다 강조하는데 학문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공자의 계승자들인데 교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화성기휘라 해서 그 원래 타고난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서 인위적 노력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된다. 이 인위적 노력이 바로 교육이고 국가가 할 역할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제가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가 할 때 실은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고 많은 부분이 쫙 갈라지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세분데 약간의 차이고 기본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 대한 기본 인식이 달랐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왕도 정치론이라는 거기에서 어떻게 인간 본성을 설정하는 것이 더 자신의 논을 이 수미일관하고 체계적이고 더 설득력 있게 말할까 요 차이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후대에 보면 사실 교육 문제에서 맹자식 교육이 공명이라고 한 후대에도 유교 사회에서 맹자식 교육이 더 두드러졌나 순자식 교육이 두드러졌나 할 때 순자식이 오히려 더 두드러졌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교육하면 거의 교도에 가깝죠. 자발적 맹자처럼 자발성 별로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맹자의 시대인데 조선시대가 현실은 교육 문제는 상당히 순자에 어떤 그 모습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실제 현실 속에서는 맹자 순자가 상당히 혼용된 뒤섞인 상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철학 이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맹자 철학, 성선론 중심의 이런 이론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섞여서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맹자, 순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사상에 들어가면 그 격절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미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또 시대가 조금 다르죠. 예, 순자는 조금 더 이제 그 전국시대 말기로 가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칠웅이 거의 이제 정립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제 질문 여기까지 하고 혹시 여기 그 질문이 있으신 선생님들이 계신가 싶어서 한번 마이크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추재익 교수님도 너무 반갑고 비대면 시대에 또 이렇게 또 작게라도 대면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가슴 떨리고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맹자의 이제 학설을 또 들어보니까 지금 전국 시대에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자체가 조금은 좀 비현실적인 것 같고 거의 지배층 위주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맹자의 이러한 이제 사상들이 당대에 어떠한 이제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 맹자가 이러한 사상을 가지게 된 사상적 배경은 물론 이제 공자에서 왔지만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좀 있거나 이제 시대적인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것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 혹시 보충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먼저 선생님 이야기 좀 해줄 게 있으면 제가 듣고 제가 특별하게 할 건 없습니다.
예. 그럼 제가 그냥 생각하실 중에 하나 곁들여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제 맹자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 귀족, 이 사람이 사 출신인데, 사 출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무산 계급, 이제 그 계급이었고, 무사 계급이었죠. 무사 계급이었고, 이게 결국 귀족의 제하층인데, 결국 이게 나중에는 그 지식인층으로 이렇게 수렴됩니다. 그런데 그 맹자가 주장하는 것들은 결국은 귀족의 기득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군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인민은 사실은 탈각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결국은 맹자의 이 주장이 그 귀족들, 당대 귀족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나친 그 지식인에 대한 어떤 존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령 지식인에 대한 존대도 사실은 공자도 그런 걸 하죠. 지식인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정하는데, 조금 이제 좀 약간 미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공자는 사실상 지식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맹자는 많은 부분에, 물론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어떻게 대우해야 된다. 지식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 이런 게 너무 이제 강하게 두드러집니다. 이런 부분들만 보면 사실상 맹자에 대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게 결국은 지식인 아니면 귀족에 대한 대변으로서 결국 자신의 주장 이런 걸 했는 것이 아닌가. 말은 민본인데 결국 인민은 여기서 탈각되기 때문에, 인민은 귀족에 살아있는 한 사실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중구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민본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민본의 성격보다는 귀족의 주장에 대한 대변, 이렇게 되면 좀 모순적으로 보인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아까 이제 시대적 의미하고 좀 결합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네. 나는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역사의 엄연한 역사에 볼 때 정근대 사회는 서양이고 동양이고 민은 없습니다. 인민은 그냥 통치 대상이지. 그래서 그걸 이 또 맹자가 살았던 이 전국 시대, 전쟁의 시대는 더더욱 동원이 많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백성들의 그 상황이라는 거는 안 봐도 뻔히 다 보이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그 당시 사상가들 이래 보면은, 이제 어느 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현실은 철저하게 이제 백성들을 지배하는 체제였죠. 그런 이미 신분제 사회고 전쟁이니까 더 가혹하게 동원과 압제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사상적으로도 공자, 맹자 이후의 법가 사상 같은 경우는 아주 잔혹하게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는 사상이 주류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요. 우리가 그런 배경 위에서 유학을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우호적으로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를 했던 세윤 문제라든가 민본 문제라든가 특히 맹자에게 정치 사상에서 민을 중시하는 거, 이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근데 그 시대, 다른 사상과 비교를 할 때는, 충분히 이거는 인정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성 내세워가지고, 자기들 계급, 이제 이거 아닌가. 사실, 요거는, 이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맹자가 공자도 사 출신 최하급 귀족 출신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계급들은 신흥 계급들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신분제 사회인데 공자든 맹자든 무슨 혈통상으로 우위를 가지고서 가진 건 없어요. 자신의 능력이에요. 특히 공자가 등장할 무렵에는 학교가 있었나요? 뭐가 책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런데도 공자가 왕으로부터 연락받고 자문받고 했던 거는 실력 하나였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맨 공자가 등장하니까 공자가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평민인데 어떻게 왕이 평민을 찾느냐는 거예요. 사실상 평민이죠. 몰락 귀족이니까. 이게 시대 변화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몰려든 이유도 뭡니까? 나도 출세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공자 제자 72자한테 70명이 평민이나 하청이에요. 신분 상승 욕구예요. 매개는 지식이에요. 공부예요. 그러니까 또 견열달래하면서 학파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시대가 바뀌고 자기들이 그 중심에 섰던 인물들이고 자기들에 대한 인정 욕구가 있은 거예요. 신흥 어떤 청으로서의 지식계급으로서의 청이 그러면서 아주 맹자 단계에 가게 되면은 거의 오만불순할 정도로 왕 앞에서도 사실 이거는 어느 역사에서도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대통령 앞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뭔가 어떤 이게 한 개인의 그것만으로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변화하는 나는 오히려 신흥 어떤 뭐 계급이라고 말할 하나의 계층으로서 지식계층 이들이 제자백가를 이끌고 중국 문화 학술을 이끄는 한 층이 형성되는 거죠. 실제 이후의 역사에서도 유학자들이 계속 신진사대부리 뭐니 이야기하면서 이들은 철저하게 왕권도 견제하고 민은 누르고 왕권 견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들었고 특히 조선 후기로 오게 되면은 지방에 거점을 둔 이 세력들도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뭐 서원을 짓고 뭘 하고 하면서 세력화해 나가는 요게 아주 팽팽하게 유학자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리더들이다. 그러면서 누리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요구하는 것이 책임에 대한 문제예요. 누리는 만큼의 책임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강력하게 스스로의 그걸 거는 모습이 우리가 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역사를 읽어낼 때 보이는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맹자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공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요게 그 첫 페이지에 제일 중요하게 선생님께서 그 인용하셨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의미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양해양편 처음에 그 이로움이 아니라 인이 따릅니다. 있을 따릅니다. 할 때 그 의는 조금 앞 밑에 부끄러움과 연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좀 안 해서 이는 또 공자로 대변될 수 있는 또 용어이기도 한데 요걸 좀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는 제가 설명 안 한 게 너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이거는 바로 또 공자와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고 뭐 공자는 두말할 것 없이 인에 대해서 수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거 인을 한마디로 뭐로 할까 이야기를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 기소부력이면 물시여인이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 타인에게도 하지 말라. 이게 어디 그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요한복음에 어디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바로 인과관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에게 행치 말라. 이 바탕에는 사람 다 똑같다. 사람 마음 다 똑같다라는 인식. 그리고 또 좀 적극적 의미로 말하면은 이거는 하지 말라였고 욕립이 립인 욕다리 달인. 욕립할 때 그 주체는 나예요. 내가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서게 해주고 내가 이러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이러게 하라. 이건 좀 적극적 의미죠. 앞에는 하지 말라고 이건 하라. 저는 내 학자에 따라 뭐 달리 보겠지만은 저는 공자의 인사상을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 그 타인 나와 다르지 않다. 같게 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거는 유학에 있어서 맹자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개성되어서 사단설로 개성이 되고요. 맹자 이론의 그 성선설이 제시돼 나오는 이 척은지심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린애 우물에 빠지는 얘기 그랬을 때 인간이라면 누가 건져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건져주지?
결국 인간 속에 갖고 있는 척언해하는 마음. 제가 누구이든 간에 한 인간이 물에 빠져 죽는데 그거 도와줄 수 있으면 안 도와줄 인간 누가 있겠는가? 이거 척언지심. 여기에서 이 척언지심이 바로 인지단냐라. 인이라는. 그래서 공자는 그냥 인이라는 덕목을 이야기했는데 맹자는 발전시키는 거죠. 그 인이라는 덕목이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가? 결국 인간에 있는 척언해하는 마음으로부터. 왜 보면 척언해하는 마음이 건져준 거예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박수 받기 위해서, 욕 안 먹기 위해서, 그래, 돈 받기 위해서 부모한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순수한 인간의 마음. 맹자의 이제 인의 사상을 발전시킨 거죠. 그런 점에서 맹자는 인을 더 적극적으로 발전시켰고 또 더 세밀하게 논하고 연결시켜 확장시켰고 특히 이런 면은 순자와 대비하면 확인이 드러나요. 순자는 같은 공자의 계승자라도 인을 얘기하는데 맹자식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체 사상에서 인은 굉장히 약해요. 오히려 예라는 측면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질서 이런 쪽으로 가버리는데 이 맹자에게는 인을 적극적으로 계승한 면이 부각이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의라는 덕목도 굉장히 이제 맹자에게서는 중요 덕목으로 그래서 저는 공자를 이런 점에서 인의 철학자, 인의 유학자, 맹자를 의의 유학자, 인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순자는 예의 유학자. 그러면서 제가 그 강의도 대학했는데 중국은 뭔가 공자 인의 유학을 많이 계승한 것 같은. 중국 말에 하오. 아, 좋아. 좋다. 충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사람 관계, 대인 관계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예요. 막 이미 말하기 전에 얼굴에 막 나타나요. 말을 하든 안 하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정말 좋은 게 아닌 게 문제지. 나중에는 좋은 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인이 좀 속화되면 그래 돼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게 작용하면 굉장히 넓은 인간, 아주 이런 대인의 어떤 풍모 이런 거고 속화되고 부정적으로 가면 엉큼한 인간이잖아요. 속을 알 수 없는 인간이는 중국에. 근데 한국 유학 같은 경우 특히 이 영남 퇴계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영남 유학 같은 경우는 의 부분이 굉장히 의가 모자라가 직의 유학으로 가요. 고들 직장. 당쟁으로 가죠. 피 튀기는 당쟁.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봐도 역시 의의 유학의 후손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더 일 안 해요. 일본이 더 일 안 해요. 같은 사상적 영향을 받아도 한국 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싸워요. 남북이 갈라지고 갈라져도 안 돼가 남쪽 안에서도 또 갈라져가 남남 갈등이 일어나고 이 부분이 서로 지가 옳거든요. 굉장히 강점도 있고 좋은 점은 정의로운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나쁜 점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죽도록 싸우는 거예요. 일본 유학 예예요. 늦게 들어갔죠. 질서예요. 엎드려 하면 엎드리고 일어서고 하면 일어서고 그냥 일사불란입니다. 이러한 유학이 가는 거예요. 상당히 칼라가 달라. 같은 유학이 영향을 이론을 떠나서 현실에 미치는 그리고 개개인의 인간들에 나타나는 모습도 일본인에서 유학의 모습. 인의 잘 안 보여요. 예가 보여요. 중국은 인과 썩은 인이 보이고 한국도 의와 문제투성이 의가 보이는 거예요. 일본도 괜찮은 예의 바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못나 보이고 작아 보이는 동시적으로 보여요. 예, 제가 답이 됐는데 나도 예. 말씀드린 거와 연관시켜서 예. 한번 확인을 해보면 싶습니다. 체육대학에 가서 스포츠 철학 특강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마지막에 책도 봤습니다. 예, 마지막에 이제 우리 홍 교수님한테 확인하고 그 후에 이제 그게 내한테는 어떤
그 하나의 기반이 됐는데요. 그걸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 아까 사륜이라고 했는데 인이 예지 덕이라고 아 덕이에요. 사덕. 사덕이라면 인이 예지 예. 지 그러면은 좀 이제 지식적인 그런 걸 말한다면 인이 예까지 그것을 공자, 맹자, 순자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예이다. 이 시대 특히 우리 이 시대에 뭐 한국이라도 좋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예가 사람이 존재하는 한 가장 중요하다. 그럼 예가 무엇이냐? 예를 하나는 공자의 인과 맹자의 의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한 것은 예의 두 기둥은 하나는 인이고 하나는 의이다. 그렇다면 공자 시대에 있어서는 아까 홍 교수님이 마음이라 인을 마음으로 해석을 하셨는데 마음 이게 중요했지만 현대 혹은 맹자 시대에서는 마음 가지고는 통하지 않고 의가 더 우선한다. 그러니까 예를 지키는 것은 마음이 먼저가 아니고 의가 먼저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의 예의 해석이 아니겠냐. 그러니까 인의가 아니고 의인이 이 우선하는 게 아니겠냐. 그래야 정의다, 뭐 평등이다, 공정이다 이런 것이 논의되는 것이라면 인이 예가 아니고 의예, 의인예 이렇게 고쳤어야 현대에 통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은 불가능할까? 이미 저는 그 스포츠라게 그런 입장에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재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홍 교수님 혹은 여기 추 교수님도 함께 하시니까 혹은 다른 분도 계시니까 재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이제 유학의 덕목을 그래서 일단 유학에서는 다 덕목이라고 본 거니까 중요한 이제 덕목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미 사상가들에 따라서도 어느 덕목에 조금 더 치중되는 이런 면들이 있고 사실 또 같은 덕목이라도 사상가마다 달라요. 그 이제 뭐 그 전문 연구자들이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뭐 언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연구와 상관없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응용할 때는 저는 거기서 가려서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서는 이쪽을 더 필요하면 중심으로 쓰고 그런 거는 저는 역사적으로도 있어 왔고 지금도 가능한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반드시 그 순서가 이제 그 모두 중요도의 순서가 아니고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가 굉장히 유교의 덕 중에도 의가 중요한 상황. 그럼 뭐 친구 우리 이야기를 하거나 뭐 어떤 현실 사회 일반적 관계를 할 때는 믿을 신자, 어떤 신뢰의 문제, 정말 신뢰 사회, 어떤 이런 걸 이것도 역시 유학이라는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덕목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뭐 제가 반복합니다만은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주요 덕목으로 취하고 나머지를 보조 덕목으로 구성하는 것은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맹자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맹자라는 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왕도 정치와 성선론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김기조 스님께서 해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